위인의 육아 고통을 딛고 키워낸 창조성, 루트비 판 베토벤 2부. 좌절 속에서 움튼 창조성의 불꽃. 비엔나. 찬란한 음악의 수도. 그리고 고독한 한 남자의 피난처. 베토벤은 드디어 독일 본을 떠나 비엔나에 도착합니다. 겉으론 자유로워졌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아버지의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이든을 스승으로 모차르트의 유산을 뒤따르며 영웅, 운명, 합창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해갑니다. 그러나 내면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그를 피해갔고 귀는 점점 멀어졌으며 그의 우울과 불안은 그를 80번 넘는 이사로 내몰았습니다. 절정 속의 외로움, 성공 속의 불안. 오늘 우리는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한 아이의 상처가 어떻게 창조성으로 피어나는지를 지켜봅니다. 1. 하이든과의 만남. 비엔나에서 베토벤은 하이든을 만났습니다. 당시 유럽 최고의 작곡가였던 하이든은 베토벤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둘의 사제관계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이든은 존경받는 존재였지만 베토벤은 가끔 그를 넘어서고 싶어 했고 또 하이든의 수업 방식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이든은 베토벤에게 형식과 구조, 음악적 사고의 틀을 마련해 주었고 베토벤은 그 위에 자신만의 열정과 감정을 덧붙였습니다. 이 모차르트의 유산과 비엔나의 압박. 비엔나는 모차르트의 도시였습니다. 모차르트는 1791년 세상을 떠났고 베토벤은 바로 다음 해인 1792년에 비엔나로 이주합니다. 사실 베토벤은 1787년 17세의 나이에 모차르트를 만나기 위해 비엔나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환으로 곧 본으로 돌아가야 했고 두 사람의 만남은 짧고 아쉬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이후 1792년 22살의 베토벤은 하이든의 초청을 받아 다시 비엔나로 오지만 모차르트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운명처럼 비껴갔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베토벤을 모차르트의 후계자로 바라보게 됩니다. 모차르트의 천재성에 대한 동경과 동시에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으려는 부담은 베토벤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종종 귀족들의 초대를 피했고 화려한 살롱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택했습니다. 그는 음악으로만 자신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던 베토벤은 생애 마지막에는 비엔나 외곽의 하일리겐슈타인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유명한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를 남기게 되죠. 3. 사랑의 실패. 비엔나의 밤은 화려했지만 베토벤의 사랑은 늘 쓸쓸했습니다. 줄리에타 귀차르디, 요제핀의 브룬스빅, 테레제 말파티. 그는 여러 여성에게 진심을 바쳤지만 끝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베토벤은 감정적으로 매우 강렬하고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극도로 불안정했고 관계 안에서 쉽게 상처받고 통제하려는 성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폭력과 어머니의 무력함 속에서 자라며 그는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고 관계에 대한 신뢰보다는 두려움이 앞서 있었습니다. 한편으론 사랑을 간절히 원했지만 동시에 그 사랑을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인내와 유연함은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애는 시작은 열정적이지만 점차 불안과 고립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별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그의 사랑은 현실보다 이상에 가까웠고 그 이상을 채우지 못한 현실은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사청력 상실과 하일리겐슈타트 유서. 이명. 그리고 점점 어두워지는 소리의 세계. 그는 가장 사랑하는 세계에서 쫓겨나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1802년 그는 빈 근교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유서를 씁니다. 삶을 끝내려 했던 절망의 순간. 그러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술이 나를 붙잡았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 오 교향곡 속으로 피어난 불꽃. 그 절망을 뚫고 나온 곡이 바로 교향곡 3번 영웅입니다. 처음엔 나폴레옹에게 헌정하려 했으나 권력자가 된 그에게 실망하고 악보를 찢어버립니다. 이 곡은 이제 인간 내면의 전투와 승리를 위한 노래가 됩니다. 그 뒤를 이은 운명 교향곡, 그리고 합창 교향곡. 청각을 잃어가며 그는 인류의 찬가를 작곡합니다. 그는 들을 수 없었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5-1 운명 교향곡의 외침.
문을 두드리는 자는 누구인가? 1808년 베토벤은 교향곡 제5번 운명 교향곡을 발표합니다.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시작되는 이 작품은 자신의 고통과 도전을 음악으로 형상화한 대표작입니다. 이 곡은 좌절에 맞서는 인간 의지의 표현이며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내면의 외침입니다. 5-2 창조의 힘은 고독 속에서 자란다. 베토벤은 청력 상실뿐 아니라 사랑의 실패, 경제적 불안, 그리고 사회적 고립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은 그에게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주었고 그 속에서 진정한 예술가로 탄생하게 했습니다. 그는 종종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보다 나 자신과의 침묵이 더 많은 소리를 준다. 80번의 이사. 비엔나에서 베토벤은 80번이 넘게 이사를 다녔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괴팍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예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자신만의 고요를 찾아 헤맸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하나하나에 온 생애를 불어넣었습니다. 7. 심리 해설. 아들러는 말합니다. 창조성은 상처받은 자의 회복력에서 비롯된다. 멜라니 클라인은 말했습니다. 예술은 내면의 혼란을 외부 세계에 투사하며 자아를 통합하려는 시도이다. 베토벤은 정서적 안정이 거의 없었지만 음악은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고 언어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말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음표로는 모든 걸 말할 수 있었습니다. 클로징. 성인이 된 베토벤은 전 세계를 감동시킨 음악을 남겼죠. 그래도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상처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따뜻한 기억은 조용한 위로였고 아버지의 폭력과 불안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멍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사랑을 갈망했으나 그것을 오래 지켜내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불운한 연애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시절 받은 애정의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정서학자 존 볼비는 말합니다. 사랑을 받은 아이만이 사랑을 줄 수 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도 이렇게 말했지요. 어린 시절의 신뢰가 어른이 되어 진정한 친밀감으로 이어진다. 베토벤은 조부의 사랑을 잠깐 받았지만 아버지의 그림자와 어머니의 무력감 속에서 정서적 허기를 채우지 못한 채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누구보다 음악으로 사랑을 노래했지만 실제로는 외로움 속에서 사랑을 갈망하는 아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토벤 음악의 아름다움과 위대함보다는 음악 뒤에 숨어있는 한 아이의 상처와 그 상처를 만든 어른의 말과 태도를 주목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아름다운 창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 안에 먼저 안정된 사랑의 기억을 심어주세요. 조용한 웃음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 함께한 밤의 이야기 하나가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붙들어줄지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베토벤의 마지막 방으로 향합니다.